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은 장명 네 번째 시간으로 87년 10월 16일 오시생인 남자분의 장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작가 지망생이고요. 박씨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돌림자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세 개를 지었는데 하나는 박용학 씨고요. 하나는 박하, 그리고 세 번째는 박주아 씨입니다. 이 박주아라는 이름은 이분이 그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필명으로 그 자신이 박주아라는 이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셔갖고, 제가 거기에 맞는 그 한자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박용학이라는 이름하고 이 박하라는 이 외자하고 이 박주아라는 세 가지 이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분의 사주를 보고 한번 대체적인 사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28살이죠. 아주 그 창창한 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글 쓰는데 이제 재주가 있으세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시나리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꿈은 그 장차 이제 그 글을 쓰는 작가로 그 명성을 얻고 싶은 그런 그 꿈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면서 흘러가는 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기축일주예요. 기축일주고 그 양이 두 개고요. 전체 음양의 조건을 보면 양이 두 개고 음이 6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지만 비교적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 기축일주는요. 그 이 축이라는 것이 그 소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라는 동물이 그 농부가 소 뚜레를 이렇게 자꾸 끌어당기면 그 소는 이렇게 끌려가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그런 수동적인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회사의 CEO형이라든가 아니면 리더형은 아니에요. 다만 다른 사람들을 보조해주는 그 참모 역할,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일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축일주 자체가 그 고집도 세고, 그리고 그 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좀 활발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그 활발하게 그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비교적 내성적이고 소심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에는요, 저는 그 사주가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일단은 목기운이 하나고요,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충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사주가 어떤 사주냐, 그러니까 좀 급이 높은 사주냐, 급이 낮은 사주냐, 혹은 그릇이 큰 사주냐, 그릇이 작은 사주냐, 뭐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윤곽을 볼 때에는 일단은 이 사주가 그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충국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데, 이 사주는 오행이 아주 절묘하게 그 균형되게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국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 일지니까 그 배우자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배우자 자리가 축오 원진살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위아래로 전부 토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도 고집이 세다고 할 수가 있죠. 원래 좀 소고집이 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아래가 똑같은 오행으로 돼 있는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고집이 좀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원래 좀 고집이 세요.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왜 마음가짐이 중요하냐면요. 이분은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으니까 어떤 운이 들어와도 특별히 좋다든가 특별히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행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중되어 있으면 이 용신과 기신을 잡는 것이 아주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이 올 때는 좋고 이런 운이 올 때는 나쁘고 이렇게 뚜렷하게 용신과 기신이 구분이 되는데 이분처럼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용신과 기신이 별다른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운이 들어와도 특별히 좋다든가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크게 실패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또 반면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요, 이렇게 그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사람들을 그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 사주 명리학에서는 어떤 그 인생을 그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냐면 아무 탈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인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어떤 굴곡 같은 걸 겪지 않고 그리고 아무 탈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 이것을 가장 좋은 인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성공의 개념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뭐 젊었을 때 사업에 자꾸 실패해갖고 뭐 돈이 없어갖고 월세를 전전하고 그러다가 가족들끼리 서로 그 같이 죽자 그래갖고 뭐 한강까지 갔다가 그 어린 자식이 불쌍해가지고 차마 죽을 수는 없고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뭐 심기일전해서 뭐 몇 번 실패한 다음에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대에는 그 사람들이 그 예전에야 어떻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무리 실패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인생의 굴곡이 많더라도 결국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했으면 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존경하기도 하고 따라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대 지금 2014년도 이 현대에는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우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젊었을 때 고생하더라도 결과가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성공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인생에 굴곡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안 되고 아무 탈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을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주는 아주 좋은 사주인데요. 현대적인 개념에서 성공이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갖고 싶다면 이분은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점에서 명심해야 되냐면 그 성공에 대한 간절함, 행복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 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이 작가라는 것은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꼽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무슨 작가다 그랬을 때 그냥 이름만 들어도 딱 알 수 있는 생존에 있는 작가들 중에 이름만 들어도 딱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꼽을 정도거든요. 한 10명, 2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본인은 그 성공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본인에게는 이 특별히 용신운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특별히 기신운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쁜 운도 없고 특별히 좋은 운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본인의 정신상태,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운을 전부 다 용신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처럼 이렇게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 충국이 없고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은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운을 전부 다 용신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처럼 이렇게 균형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그 지지를 보더라도 그 오행이 균형되게 있다 보니까 골고루 다 들어있죠. 일단 도화살도 여기 이제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역마살도 있고 화개살도 있어요.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축어 원진살이 있으니까 그 배우자와의 관계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이분이 19살서부터 28살까지 기유대운인데 지금 28살이니까 이 기유대운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무신대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토하고 금기운이 20년 동안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살서부터 28살까지 이 기유라는 것도 위에는 토기운, 밑에는 금기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9살서부터 38살까지도 위에는 토기운, 밑에는 금기운 이러면서 이 기둥 자체가 금기운이 강한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이라는 이 오행은요, 여기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이 식신상간의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식신상간호는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예술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오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그 29살서부터 그 10년간 시작되는 그 38살까지의 이 무신대운도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9살서부터 48살까지는 정미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미라는 것이 화하고 토기운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 사주는 그 사주의 힘이 또 균형되게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기운이 비경 겁재운이 2개고 인성운이 2개인데 특별히 신강하지도 않고 특별히 신약하지도 않은 그 균형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인성운에 해당되는 그 금기운하고 그리고 그 식신상간운에 해당되는 그 인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하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이 사주에는 그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충국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만 빼놓고는 그다지 나쁜 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39살서부터 48살까지는 충미충으로 충국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유의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지지가 깨진다는 것은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이것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9살서부터 58살까지 병호대운으로 강력한 화기운이 들어오는데 이때도 원진살이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39살서부터 58살까지 약 20년 동안은 배우자와의 관계는 좀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39살서부터 48살까지 이 지지가 충국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꼭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슨 재산적인 상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뭐 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모두 유의해야 된다. 유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28살이잖아요. 28살인데
충미충이 생성이 되는 39살 전까지 10년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이 10년 이내에 그 명성을 얻어야 된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무신대운에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본인처럼 이렇게 예술 지망생들, 그러니까 작가 지망생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이름을 날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좋은 작품을 발표해서 이름을 얻으면 그 다음에 오는 해는 운은 좋든지 나쁘든지 일단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적었어요. 운의 흐름보다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갑오년이거든요. 갑오년이니까 이 운 자체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올해는 이제 추구 원진살이 형성되고 내년은 충미충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기토 같은 경우는 충국이 없으니까, 천간에는 충국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충미충에 대해서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년에 좀 유의하시고요. 12년에 한 번씩 이 충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29살, 41살 정미년, 그리고 53살 기미년, 65살 신미년, 77살 개미년, 이렇게 12년에 한 번씩 오는 미년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28살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배우자 궁에 그 충국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올해와 내년에는 그 결혼을 좀 피하시고요. 30 이후에, 그러니까 30살이나 31살, 32살 이때 결혼하는 것이 좋다. 여자가 생긴다면. 내년에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충국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대고, 올해도 원진살이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은 이제 건너뛰고 30살서부터 35살 사이에 그때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본인은 그 이름을 지을 때 다른 분들은 이 용신을 찾아갖고 그 이름에 그 용신의 운이 글자가 들어간 뭐 화기운이라면은 뭐 날일자라든가 불화자라든가 뭐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름을 짓고 그랬는데, 본인처럼 이렇게 그 특별히 용신이나 기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그 오행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행이 아주 골고루 균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오행에 들어간 그런 한자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의 그 발음이라든가 뭐 발음 오행이라든가 자음 오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 이름을 짓는데요. 특히 이 작가의 경우에는 그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대중에게 알려지잖아요. 이런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중에게 자기 이름을 직접 알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름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그 이름을 3개를 지었는데, 일단 세 번째에 있는 그 박주아라는 이름은 그 본인이 필명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박주아라는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뭐 그 이름이 예뻐서 그런지, 뭐 본인이 혼자 생각해낸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그 박주아라는 이름에 맞는 그 한자를 찾아갖고 그 괴상이 잘 나오는, 그러니까 뜻이 좋은 그런 한자를 찾아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 박하라는 이름은 제가 그 이름을 지을 때 저는 흔한 이름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특히 작가들은 남들하고 그 동명이인이 있는 것은 안 좋습니다. 흔한 이름은 안 좋아요.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그 작가의 이름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필명을 만들 때에도요, 그 유명한 작가들 중에 그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중에 이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박하라는 이름은 지금 박주아라는 이름을 쓰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외자로 한번 생각하다가 이 박하라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이름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전혀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그 여름 한자를 썼는데요.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첫 번째로 만든 이름은 이 박용학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박용학이라는 이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용학이라는 이름은요, 이 얼굴 용자에 이 두루미 학자를 썼는데, 이 용학이라는 이름이 흔한 것 같으면서도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용학이라는 이름은 흔한 것 같으면서도 흔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제목을 그 뜻이 장구하니 가히 높은 이름을 얻도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적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전부 다 좋은 말만 써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너그러우니 어찌 늠름하지 않겠느냐. 그 뜻이 장구하니 가히 높은 이름을 얻도다. 자손이 집안에 가득하니 화한 기운이 가득하도다. 재물을 창고에 가득 쌓으니 천적의 부자 소리를 듣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주역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핵수를 적었잖아요. 이 곡핵이라는 것은 이 박이라는 이 한자가 12핵이고요. 그리고 용이라는 한자가 22핵. 그리고 학이라는 한자가 46핵이고, 그리고 이분이 그 정묘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묘년에 태어나신 분은 그 48핵이 주어집니다. 이걸 선천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더했을 때 128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핵수에 따라서 괴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괴상은 뭐냐면 그 주역에서 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 그 태극이 있고 그 양쪽 끝에 짝대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괴라고 합니다. 쾌라고도 발음하는데요. 그 몇 택이냐에 따라서 그 괴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절반은 좋고 절반은 나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이 핵수를 잘 살펴봐갖고요. 이 핵수의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괴상의 내용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자 뜻도 좋고 부르기도 좋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괴상이 나쁘면 괴상이 만약에 평생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사람의 뭐 그 용신에 따른 그 오행을 잘 찾아가지고 그 오행에 관련된 그 한자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좋은 이 핵수도 잘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박용학이라는 이름을 보면은요. 제가 이 위에 보면 발음오행이라는 것하고 자원오행이라는 것하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 성명학에서 수리성명학에서 좀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발음오행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게 박이잖아요. 박이면 이제 비읍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용이면은 이응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이면은 히읗자가 들어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가나다라에 따라서 뭐 이응 히읗은 토, 기역 키읔은 목, 뭐 이런 식으로 그 발음에 따라서 따지는 것을 발음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에 따라서 오행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자원 오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글자를 보고 오행을 따지는 거예요. 글자를 보고. 그러니까 이 글자의 뜻을 보고 오행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오행이 목이다. 이렇게 이제
금방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글자, 나머지 이 두루미 학자라든가 이 얼굴 용자 같은 경우는 이 자원오행이 수라든가 화라든가 이게 들어갔는데 이 한자만 보고 이 오행이 어떤 건지 판별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신이 명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화가 용신이다. 그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이 이름 글자에다가 뭐 날일자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불화자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오행을 그 용신에 해당하는 한자를 확실하게 넣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명을 한 것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뭐가 용신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용신과 기신에 대한 그 의미가 별로 없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그 뭐 한자의 오행에 관련된 그 용신에 관련된 한자를 찾는다 뭐 이것보다는 이분의 그 이름이라든가 그 발음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용학이라는 이름은 일단은 박이라는 것은 성이니까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원오행으로 봤을 때 목기운이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용이라는 것은 이제 수기운이 있고요. 학이라는 것은 화기운이 있는데 이 오행이 목기운, 수기운, 화기운이 그 골고루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따지는 게 뭐 수리성명학에서는 여러 가지를 따지거든요. 목 다음에는 화가 나와야 되고 화 다음에는 수에 관련된 한자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목생화 그 화 다음에 토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화생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게 있는데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용학이라는 이름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고요. 이분하고 똑같은 그 괴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이름 글자는 당연히 이름은 틀리겠지만 그 한자가 다르더라도 괴상이 똑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단 보면은요. 일단 그 영화배우 장동건 씨가 있어요. 장동건 씨도 이 128곡획에 해당되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서 그 뭐 학계나 정계나 예술계 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용학이라는 이름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박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박하 그러면 무슨 박하사탕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작가의 이름은 좀 독특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특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외자 이름도 괜찮아요. 외자도 괜찮고 그리고 그 너무 흔한 이름은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박주아라는 그 필명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시인 중에 박주아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 중에. 그리고 박주아라는 이름이 비교적 흔한 이름입니다. 비교적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사용하신다면 뭐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제가 그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이름 자체가 너무 흔하면 안 돼요. 부르기 쉽고 예쁘고 개성 강하고 그리고 너무 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박하라는 이름은 너무 튀잖아요. 너무 튀기는 하지만 그 외자 이름으로 뜻도 좋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라는 게 여름 하자를 썼거든요. 그럼 여름 하자를 썼을 경우에 이분의 이제 그 곡객수는 82액이 나옵니다. 이 여름 하자가 이제 22액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하라는 것은 이제 여름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그 자음 오행으로는 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 뜻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황시 길성이 따르도다. 참 좋은 내용이죠. 모래 가운데서 금을 이루니 일찍부터 늦게까지 재물이 많도다. 자손도 집안에 가득하니 화기가 가득하도다. 만년의 운은 재물이 가득하도다.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곡해 괴상에 대한 그 내용을 적을 때 항상 좋은 내용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전부 다 좋은 내용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괴상의 내용은요 절반은 나빠요. 그러니까 82액이 지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81액은 나쁩니다. 그래서 이 핵수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어떤 한자를 딱 정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딱 맞췄는데 괴상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 한자는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이름이 떠올라도 뭐 발음도 좋고 다 좋다고 하더라도 이 괴상이 안 좋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이름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외자로 지어드리는데요. 지난번에는 찻시성 가진 분한테 제가 차령이라는 이름을 지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박시성 가진 분한테 그리고 이 하라는 게 꼭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좀 중성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여름 그러면은 또 여름만의 그런 개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박하라는 이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 이름으로도 한 사람들이 딱 들으면 잊어먹지 않게끔 그런 이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박하라는 이름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박하라는 이름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인터넷으로 이름을 찾아봤는데 박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박하가 괴상도 좋고 그리고 부르기도 좋고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